저는 오늘 이 간단하게 우선 토론으로 패널로 나와주신 그런 분들의 발표를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을 하고 제 역할은 최대한 축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가 경제 산업에 끼치는 폐해는 정말 엄청납니다. 한전이 빚더미 위에 올라앉고 전기료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도 그러한 가짜 뉴스와 어떤 허위 정보에 기반한 정책을 핀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방류 문제가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범진 교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번 타자인 줄 알았는데 제가 1번으로 하게 됐네요. 우선 맨 처음에 이 심포지엄에 초청받았을 때는 저는 이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후쿠시마 이슈가 굉장히 커져서 그것도 이제 수산업이나 이런 쪽에 큰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우선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무슨 서울대학교 정책센터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지난 정부의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게 해서 그것들을 이제 LNG라는 값비싼 전원을 대체하면서 한 23조 원 정도 손해를 봤다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원전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지연시키면서 못 짓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겪게 될 손해가 24조 원 정도 된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한전 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적자는 입었고 굉장히 얄밉긴 한데 지금 현재 이대로 두면은 한전은 계속 차익 경영을 하게 돼 있고 나중에 우리 국민이 그 이자까지도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빨리 갚아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이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한전의 요금을 인상하자는 직전에 한전은 이제 작업책을 발표합니다. 작업책은 대충 이런 것들입니다. 있는 빌딩들을 매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있는 빌딩을 임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직을 축소한다거나 상여금을 반납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한전의 작업책입니다. 제가 최근에 문화일보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글을 썼는데요. 그 작업책은 한전이 지금 적자를 입은 원인이지 아니지 않느냐. 한전이 적자를 입은 원인은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자력을 줄였던 것이 원인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아무것도 설명 안 하고 어떤 분식회계적인 작업책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지금 한전의 작업책이나 이런 것들은 몇 년 후에 다시 또 적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 국민을 현혹하는 얘기인 것이다. 이거는 산업부가 제대로 된 작업책을 다시 내놔야 된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쿼지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전히 산업부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 정권의 색깔을 못 뺐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후쿠시마에 대해서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나? 이제 제가 정범진 PPT 올려주십시오. PPT 제가 네. 우선 이제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와 관련해서 이제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2011년도에 그때는 알프3 무슨 처리 시설도 없이 그냥 오염된 물을 그대로 하루에 300톤씩 방류를 했죠. 그럼 아마 6개월 이상 했을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후쿠시마에 보관하고 있는 처리수에 있는 방사선의 양은 그 당시에 방류했던 양의 0.1%도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30년에 걸쳐서 나눠서 방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당시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방사선 감시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핸드폰 앱으로 전국토 환경 방사능 이렇게 하면 핸드폰 앱이 무료 앱이 있는데 그거 보면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130군데에서 방사선 측정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바닷물의 표층수를 채취해가지고 방사선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시장에 가서 물고기 그날 판매되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이제 이제 방사선 검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사고 났을 때 전후로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도쿄전력에서 삼중수소 포함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배출 기준이 6만 베크렐/리터입니다. 근데 이게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WHO의 음용수 기준이 10,000 베크렐/리터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6만으로 배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닷물로 희석해가지고 1,500 베크렐/리터로 방류하겠다는 것이고 이제 방류구가 이제 육지로부터 한 1km 떨어진 지점에서 방류하게 되는데 방류하게 되면은 2-3km만 지나면 1 베크렐/리터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1 베크렐/리터는 어느 수준이냐면 우리 빗물이나 한강물에 포함되어 있는 삼중수소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다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영향을 준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것들이고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과학적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하냐면 우선 정치사회적인 색안경을 끼우는 형태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거 일본 편을 방류하는 건 일본 편 들어주는 거 아니냐. 또 그 안전하다는 거는 뭐 보수 사람들의 얘기다. 아니면 사찰단이 갔다 와도 일본 편 들어줄 거다. 뭐 일본의 의도를 맞춰줄 거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봐야 될 걸 갖다가 어떤 친일이나 뭐 역사적 맥락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이고요. 또 다른 형태에 대해서는 어제 뭐 서울대학교 서균열 교수라는 양반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보면은 첫째로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후쿠시마 사고 당시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 삼중수소나 뭐 세슘이나 스트론튬이나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플루토늄도 있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거의 양이 얼마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삼중수소란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냐, 플루토늄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냐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게 극미량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영향이 없는 수준인데 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질이 아닌 얘기들을 뭐 한다거나 또 이제 음모론 같은 것들이요. 그 일본이 사실은 뭐 군국주의의 일본이 아니고 현대사회의 일본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인데 일본 정부의 발표를 못 믿겠다 한다거나 뭐 국제원자력기구가 뭐 일본에서 회비받기 위해서 거짓말했다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제 음모론이고요. 또 다른 형태는 빈정되는 거죠. 뭐 깨끗하면 뭐 맥주 만들어 먹어라. 아니면 뭐 도쿄 시민한테 식수로 보급해라. 최근에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마실 수 있다 그랬더니 그 런던에 수출해라. 뭐 이런 얘기들은 주로 이제 빈정되는 것들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 배출하겠다고 하는 배출 기준이 일본이 특별히 높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다 인정할 만한 기준이고 그 이하의 배출을 할 때 옆에 나라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업용수 공장에서 일반 방사선이 아닌 공업용수를 이제 뭐 배출 기준 이하로 만들어서 배출하는데 중국에서 해랑 바라라 하고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정 간섭인 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배출 기준 이하로 방류하고 있고 우리도 그 정도는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뭐 빈정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내정 간섭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잘못된 것들이고요. 무식을 전파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산에서 어떤 친구가 소변을 보더라도 하류에서는 먹어도 되죠. 주로 이제 자정 능력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굴뚝에서 뭐 오염물질이 나간다 그러면 오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자정 능력 이내의 배출은 오염이 아닙니다. 자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극미량도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일종의 무식을 전파하는 방식인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자정 능력이라는 게 있지. 그 다음에 자정 능력이라는 게 없다면 모든 배출 기준은 0이어야 됩니다. 배출 기준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은 배출해도 환경 영향이 없다 하는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이 정상국가라는 거를 간과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배출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사람들은 일본 국민이거든요. 그 일본이 자국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배출을 할 것이냐, 일본 자국 국민보다 대한민국 국민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일본이 정상국가라는 사실을 가끔 이제 잊어버리게 만드는 멘트들이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이제 후쿠시마 그 시찰단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한 국가가 어떤 그 배출 기준 이내 배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간섭하는 건 내정 간섭이죠. 주권 국가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시찰단이라는 형태로 일본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굉장히 그 협상에 승리를 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이 시찰단은 보통 민간인이 단장을 하지 안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규제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단장이 되는 거는 그건 대한민국 깃발 들고 가서 통치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건데 받아들여진 거기 때문에 일본도 사실 어떤 통 큰 양보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일본에 가서 내정 간섭 수주된 것들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가 가가지고 샘플링도 하고 서류도 받고 그리고 거의 그 감정적으로는 내정 간섭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을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들이죠. 어떤 제도권에 대한 이해가 있다 그러면 절대 요구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이제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탈진실 또는 확증 편향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아까 주제 발표하신 두 분 주제 발표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황인학 한국준법진흥원장님께서 한국의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그리고 문제점이나 해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황인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PPT가 끝나요? 예, 뜨네요. 예, 그 PPT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더하거나 비평할 그런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제 관점에서 그 자유시장 경제를 위하여 또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반지성주의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지식, 가짜 정보, 반지성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죠. 저게 그 처음에 나오는 게 젊은 베르터의 고뇌인가요? 뭐 젊은 베르터의 슬픔인가요? 게테가 250년 전에 최초의 베스트셀러 소설이죠. 예전에 몰랐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저 표현이 초반부에 나오는데 부분에 서단에 오해와 태만이 악이나 흉계보다 더 많은 사회 갈등을 초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상황이구나. 악이나 흉계는 눈에 보이거든요. 아까 우리 이태규 박사님이 이렇게 준이란 말 썼는데 그 화지라는 게 그 오해하기 십상이고 오해를 하는 것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지금 방금 정 교수님께서 과학적 진실을 갖다 제공해도 수정을 안 해요. 그게 태만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오해와 태만을 갖춘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악이나 흉계를 가진 사람들의 의도적인 공격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지성계의 그레션 법칙이라는 게 이 경제학에서도 이런 얘기 있어요. 그레션 법칙은 아다시피 그러니까 금속화폐 시대에 그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순도가 높은 금을 이제 보유한 순도가 높은 것이 다 쫓겨나고 가짜 그런 금화들이 유통되는 그런 거죠.
이 지식사회도 그렇다는 거죠. 거짓 지식이 참 지식을 구축한다. 소득주도 성장론, 이태기 박사가 얘기했던 경제력 집중. 사실 경제력 집중을 막아야 되는 게 아니라 경제력의 남용을 막아야 되고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묘하게 그 공정거래법에 그렇게 꼬아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scientific myth, 과학적 우화, 굿투다. 너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죽질 않아요.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그 경영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호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1920년대에 아마 그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들이 일리노이의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그 전기다마를 만드는 전구를 생산하는 그 공장에 가가지고 뭐 환경을 바꿔주면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했는데 환경을 바꿀 때마다 뭐 조명을 높여도 생산성이 올라가고 낮춰도 생산성이 올라가고 도대체가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하버드 교수들이 나중에 돈을 받았으니까 몇 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 결론을 내린 게 이분들은 본인들이 관찰 뭐라고 할까요? 남들이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갔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들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실제 데이터는 아무도 안 봤습니다. 데이터는 실험 대상자 5명이고 이미 실험에 참가할 때마다 실험할 때마다 저성과자, 말 안 듣는 노동자 다 교체했어요. 그렇게 실험할 때마다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데이터는 안 보고 테일러의 그런 과학적 인간관리 시스템이 싫은데 인본주의적 관리 시스템 얼마나 좋냐. 사람은 주목받기 좋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 가짜거든요.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지금은 과거에는 일화적, 일탈적, 간헐적, 의원적, 그런데 지금은 뭔가 목적을 가지는 세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해와 태만을 조장하는 겁니다. 저 밑에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지금 디멘전은 차원이 다르다. 소스는 보면은 이 가장 그 불온한 목소리를 내는 이야기는 이렇게 그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상당히 그 사회 존경받을 만한 위치. 대학 교수님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뭐 각종 종교의 교단 지도자들, 언론, 그리고 뭐 이렇게 지성, 문학 이런 잡지, 뭐 예술, 과학, 그리고 정치, 사회 존경받는 그룹들로부터 계속해서 이 근간을 시장 경제 원리를 흔든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뭐 현재를 부정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그럼 이미 그 2016년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옥스퍼드 사전에서 이제는 진실, 객관적 지치보다는 사람들이 어떠한 신념,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느냐가 여론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해서 타일 진실, 포스트루스라는 말을 올해 그 단어로 올렸었죠. 그래서 나는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 무엇이 진실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때가 나왔던 게 브렉시트가 있었고요. 또 미국의 트럼프 당선될 때 그때 이야기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갈수록 그러겠죠. 이제 AI도 거짓말을 하시다고 했더니 AI를 이용한 이 거짓말에 의해서 여론 조성이 쉽지 않아 싶습니다. 근데 한국은 뭐냐면은 이미 한국은 2018년 9년에 반지성이 국가 전복 위기까지 몰고 가지고 있습니다. 촛불이 승리한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뭐 뇌에 뭐 구멍이 숭숭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죠. 이것에 뭐 촛불 시의 사회적 비용을 그다음 잠시 2008년 한 달 정도 가지고 측정한 거였습니다만은 이때 비용이 뭐 장기화되면은 3조 원, 4조 원까지 올랐는데 사실 더 이상 더 많았던 거예요. 경제적 비용으로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분간 능력을 상실한 것도 좋지만 그 상실한 것에 대해서 저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제 맹자가 말하기를 옳고 그름은 그 지식의 시작이고 그쵸 지식의 시작인데 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아닌 좀비가 됩니다. 좀비한테는 자기 자신이 실수해도 부끄러움이 없고 남이 실수해도 내 편이면 미워하지 않아요.
굉장히 끔찍한 이 경제적 비용보다 엄청나게 그 충격적인 상황이죠. 실제로 이제 그런 그 믿지 않는 것, 우리 편 이야기 아니면 믿지 않겠다는 내용이 쭉 나오는 것도 최근에 에델만 트러스트가 한 10년 가까이 이 조사를 계속 하는데 한국인들이 한국들이 포함됩니다. 매년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한 1,100명 정도 되는 샘플을 가지고 온라인 조사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그 50% 믿을 만한 그 신뢰도가 50% 미만이면 이제 불신지옥이라고 표시하는데, 불신국가죠. 한국에는 어떠한 기관도 믿을 만한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다 50% 미만이죠. 보시면은 NGO 같은 경우도 46%만 믿을만하다고 하고, 기업계, 경제계도 38%, 정부는 34%, 뭐 언론은 27%밖에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믿을만한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 이야기만 듣게 되고 자기네들이 보는 유튜브 통해서 계속해서 그쪽에서 제공하는 확증 편향을 높이는 정보에 더 심취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정부에 대한 불신, 좌파 정부가 키웠죠. 그래서 좌파 정부가 정부 신뢰도는 지금 여기 조사 대상 국 중에 한국이 그 꼴찌에서 4위인데요. 한국이 지금 보시면은 34%인데 28개국 평균이 한 60%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부가 거짓 정보를 생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5%가 되는 거예요. 미디어가 언론이 거짓 정보 생산하던 사람들이 55%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도, 이 미디어도 이 부분에 상당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기업에 대한 불신, 어저께 한국경제신문에서 뭐 전문가 대상으로 볼 때 한국의 뭐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가장 높다라고 위험한 수준에 있다고 하는데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고요. 10년 전에도 이들 조사 보면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기업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은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이 가장 낮고 꼴찌죠. 일본도 낮은데 한국이 30%대로 항상 낮아요. 그나마도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이렇게 극심한데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을까요? 혹시 아까 가짜 뉴스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 고카가세라든지 혹세무민도 사람이 지식이 경제 IQ라든지 지식 충분하면 별 문제는 없을 텐데, 제가 하나 용어를 뽑았습니다. 공공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여기 중에서 공공재에 대해서 이 중에 어느 맞는 표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표준 국어대사전에서 에너지는 공공재다. 공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 시설, 도로, 항만, 교량, 공원, 공공재다. 고려대 한국어사전에서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공공부문이 공급되어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누리는 재화다. 예를 들면 도로, 하천, 항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틀린 얘기예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재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는 경제학자인 공공재라면 시장 실패를 연상하고 정부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시장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게 공공재 영역이니 정부가 강제로 가입해서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공공재가 됩니다. 내가 사용해서 남들이 사용을 못하지 않을 만큼 서로 경합적이지 않다거나 내가 너 돈 안 냈다고 해도 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재의 기본적 특성이고 굉장히 엄중하게 정의된 개념인데 이걸 보시면은 대부분 시민단체나 좌파에서 자기들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이제 의료는 공공재다. 라는 게 첫 번째, 제가 좀 썼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는 제주 지하수는 공공재다. 토지는 헌법에 주택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부산 참여는 바다는 공공재이다. 버스는 공공재이다. 전기 에너지는 공공재다.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은 세계 공공재해야 된다. 또는
백신 치료제는 공공재이다. 뭐 알만한 분들이 사회 지도층이 이렇게 알고서 그러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일단 오용 남용을 하면서 정부가 커지도록 해야 되고 시장의 영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저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왜 틀렸는지는 여기 선생님들께서 가면 설명하자면 길으니까 이들 얘기는 다 틀렸다는 것들 한번 그냥 기억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누군가 공공재 얘기하면서 이런 시장의 영역을 줄이자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해법이 무엇이냐? 지금 뭐 경제교육도 말씀하시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지 또는 이게 바른 언론, 시민행동이 뭘 할 것인지 하는 얘기인데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거 경제개혁 나서야 됩니다. 자유시장 원리라든지 자유기업주의는 경제개혁가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기반인데 그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경제개혁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요즘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뭐 당연히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고 이렇게 변화하는 추세적 환경 변화에 그렇게 적응하는 것은 장기 지속 가능성을 되게 강해야 됩니다만 시장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는 하고 있지 않다. 남들이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거든요. 1970년 초반에 그래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그 당시 판사였던 루이스 파월한테 이거 우리 반지역 장소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잠을 그랬더니 메모를 써줬어요. 메모를 써줘가지고 그 유명한 파월 메모레터이거든요. 지금 우리 미국은 다양한 방식의 자유시장 원리가 공격당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대응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역설을 해가지고 그 파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요. 1972년 파월 메모가 나온 다음에 이 자유주의를 전파하는 띵크탱크가 급증합니다. 급증해가지고 1970년 아시는 그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미국을 대표하는 그 CEO 단체예요. 그 1972년 생겼죠. 그리고 헤리티지 이것 때문에 생겼고요. 또 그 자유주의 우파라는 케이토 연구소라고 하는 그게 여기서 1970년 생긴 겁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업인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명망가들이라든지 지식인들 통해 가지고 이 시장 경제 원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고 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단체가 많이 생기면 거의 50개 정도의 단체가 있다가 80년, 10년 만에 한 100개가 됐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레이건 정부가 들어왔던 겁니다. 이 정부가 스스로 변한 게 아니라 정부를 변화시키려면 경제계가 움직여야 돼요. 그들이 광고비의 10%만 쓴다. 그들이 사회적 공헌 같은 10%만 이런 시장 경제 원리를 지키는데 쓰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여기서 봅니다. 여기도 프리덤 한도 그렇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자유주의 사회가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공격은 아주 눈에 보이는 공산주의자나 전체주의자가 아니라 또 누군가의 음모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텔렉츄얼입니다. 명망가들에 의해서 생각 없이 그런 이야기하는 명망가들이 진짜 내용을 알았다면 그런 얘기 안 했을 텐데 모르고 떠들면서 거기에 영향받은 개인들에서 이 자유시장 원리가 자유기업주의가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황당한 역설은 기업 시스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데 그 경제계가 그걸 뒷받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좌파의 목소리에 돈을 대줘요. 달래준답니다. 어피즈먼트 달래준다거나 그냥 아유 귀찮아요 이거 무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대처하면서 그들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 경영계 CEO 책임이 여기 자유시장 원리를 유지시키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파월 메모의 핵심이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메모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업인들이 푸어스라든지 코크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런 헤리티지도 만들고 케이토도 만들고 또 이런 BRT도 크게
확대 출범했던 거죠. 우리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그런 자유우파의 정부가 계속 유지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고 싶은 사회가 돼서 우리 편 이야기가 아니면 믿지 않는, 그래서 정부도 믿지 않고 어떤 그 미디어도 믿지 않는 이런 사회가 온 것 같다고 진단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큰 그 경제 주역이 될 만한 경제 산업계에서 막상 어떤 시장 경제나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전혀 수습방관하고 있고 행동하지 않는다. 또 여기에 투자를 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재점검 정비하셔야겠다는 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어떤 정치인들의 그 포퓰리즘, 도를 넘는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가짜뉴스가 양산될 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가 그 기반마저 흔들리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내 인식을 같이 하는 그 시선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준선 성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 교수님 발표 잘 들었는데요. 너무 항상 부지런하셔가지고 토론이 필요 없는 아주 완벽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태규 박사님 역시도 아주 경제학적 지식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완벽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220년 전에 미국에서 발표된 21세기 한국 여서를 한번 읽어드릴까 싶습니다. 그건 바로 조지 워싱턴의 고별사인데요. 조지 워싱턴은 완벽한 독립전쟁을 수행해서 독립의 아버지로 수상을 받고 그 후에도 두 번이나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인데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후에 두 번 대통령 하고 나서 은퇴를 했는데 또 은퇴를 하고 시골에 내려가는데 수많은 분들이 계속 미국의 국왕이 되어 달라고 특히 이제 니콜라 대령과 뭐 대륙군 장군들이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신을 국왕으로 모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거절하고 그럴 수는 없다라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임기를 끝날 즈음에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국가가 미래를 지키려면 헌법을 수호하고 자신과 다른 건국자들이 정교하게 만든 통치체계 내 권력의 분립과 균형, 이분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권력의 분립과 균형이었습니다. 이것을 파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활하고 야심차고 파렴치한 인물이 부상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좀 상상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활하고 야심차고 파렴치한 인물이 부상하고 있다는 이들은 국민의 권력을 전복해서 스스로 통치체계의 꽃길을 빼앗은 후 자신들이 부당한 지배 권력을 움켜쥘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체제를 바로 파괴하려 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집권하게 된 그 체제를 파괴하고 영구 집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외계의 관계, 또 야심차고 부패하고 현혹된 시민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시민들의 위험성.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다른 나라를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저버리거나 희생시킬 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정파, 우리 지금 말하면 정당이었죠. 정부가 만든 법률 집행을 방해합니다. 검찰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정기관이 사정을 못하게 만듭니다. 법률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정부기관이 헌법에 의해서 제공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한다. 시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불안당들의 손에 넣을 것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특히 이제 정당들은
근거 없는 시기심, 까닭 없는 경계심으로 갈등을 불러일으켜 끊임없이 악영향을 미치며 국가 통합을 위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한 조짐을 애초에 분명히 물러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목격한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헌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모델로 한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전부 자기 수준에서 자기 나름대로 헌법 소호에 노력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단 한 사람 예외가 있었습니다. 21세기 사회주의자가 바로 그 사람인데요. 블룸버그가 19년 7월 18일자 칼럼에서 슐리뱅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이 이제는 독하우스 계집 시대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충격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면서 한국 경제가 갈수록 나락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대통령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한국 경제가 무너져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외부 요인보다 내부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말했고, 한국은 야성적 충동이 죽어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슐리뱅이 말하는 그 정권은 진실 파괴에 기초로 둔 쇼 정권이었습니다. 쇼 하나는 잘해요라고 우리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쇼 정권은 무조건 영구 집권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거짓말과 거짓답 속에 쉽게 현혹된 대중들을 상대로 대중정치와 대중동원에 기반한 포퓰리즘, 전체주의, 전제정치, 21세기 사회주의 토대를 독립하고 20년 이상 정기 집권을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20년 정도 하게 되면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21세기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약, 조폭,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10년쯤 되면 우리 사회 곳곳이 무너져 내려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세기 사회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것들은 항상 실현 불가능한 엉터리 공약을 내십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주 유명한 가슴을 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국민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부의 재분배가 필요한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제적 체질을 개선하지 못한 채 공약만 쏟아냈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슬로건입니다. 상징 언어가 되겠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얼마나 멋진 슬로건입니까? 포퓰리즘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스스로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는 국민의 대표로 자임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갈라치기 합니다. 내가 국민의 대표다. 그러면서 엘리트 집단과 국민을 갈라치기 합니다. 엘리트 집단이란 고학력자, 기업인, 자산가 또는 다주택자 같은 부류인데 이 사람들은 정당하게 취득한 부에 대해서 정오심에 기반한 포퓰리즘 정치를 구체적으로하면서 공시지가 종부세를 폭발적으로 인상시켜 엘리트층을 공격해왔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소외된 국민들이 다수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분들은 상징적 보호에 열광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대통령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2, 제3의 포퓰리스트들이 국민을 현혹시킬 준비를 또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파렴치입니다. 멋진 설력은 쇼, 포퓰리즘, 가짜뉴스를 동원한 선전선동, 야심차고 절제 없는 무한권력 추구, 무책임, 뻔뻔한 거짓말, 입금 개입, 반칙과 부정, 부패, 꼼수 탈당, 내로남불이 파렴치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권력 분립과 균형을 파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합니다. 헌법재판소를 무력해서 명백히 위헌 법률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드러내고 인적 구성을 변경해서 대부분의 기능을 정권의 종속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더욱 야심차고 파렴치한 임무를 띄웁니다. 실패를 부정합니다. 자신의 무오류성, 절대 권력을 주장하는 한편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한 태도를 보입니다. 23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변경했지만 잘못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람이 문제다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실제로는 인류 보편의 가치 있는 인권을 참담하게 폐기한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21세기 사회주의자들은 아까 복걸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주의자 또는 전제정치와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관용과 인내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과 기만술로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완전한 통제를 갈망하기 때문에 관료체제가 확장될 수 있고 이것은 나중에 뒤죽박죽에 대해서 기능장애를 일으킵니다. 결국은 창의력이 부족하고 이 세계에서는 충성심만이 살 길이 되겠습니다. 성과나 능률이 아닌 충성심이 공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급격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웃기는 것은 편의점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여라. 또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에 출입을 하지 말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국가 채무를 천조 늘리거나 4대강 보호를 철거하거나 원전 폐쇄를 결정하거나 양국관리법, 간호금고랑 공수법 이런 것들도 그런 급격하고 놀라운 변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느님의 도움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다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하느님의 도움으로 21세기 새 대통령이 나와서 비정상을 전국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연스럽게도 그 다음 대통령이 자유회복의 가치를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 교활하고 야심차게 파렴치한 인물을 구성에 대해서 헌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신턴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 교수님께서 그 21세기 사회주의의 어떤 등장 그리고 한국에 지금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조지 워싱턴의 고별사를 인용하셔서 우리 한국 이 정치인들 또 양당 이런 사람들도 국회에 등장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선서를 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오늘 그 송인호 한국광고협회 본부장님께서 산업의 관점에서 오늘날 미디어의 환경도 많이 변해 있고 그 다음에 가짜뉴스도 많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는 점에 대해서 산업계, 경제계의 시각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다른 분들 발표랑 그 토론 잘 들었고요. 저는 분들이 가짜뉴스 정의나 유형 뭐 이런 사례들 많이 말씀 주셔서 저는 그거보다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미디어나 그 뉴스 유통 관점에서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크게 봐서는 이태규 박사님 말씀하신 경제교육 중요성 굉장히 공감하고요. 지금 인터넷이나 AI 시대에는 뭐 한 군데, 한두 군데 매체 뭐 좋은 데서 통제한다고 통제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들이나 시민들의 그 기본적인 경제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 되게 공감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경제 관련해서는 가짜뉴스가 언론 간에나 온라인상에 뭐 팩트체크 서울대 팩트체크센터도 있고 무슨 그 일반 전문가들이 경제 기사에 대해서 많이 체크를 하는데 생각보다 그 기업 개별 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가짜 뉴스가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별 기업 기사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나서서 그걸 바로 잡아준 사람이 그 기업 외에는 딱히 없기 때문에 언론들이 그걸 나서서 해주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제 모든 언론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업 개별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홍보팀에서 요청해도 들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해외에 뉴욕타임즈나 이런 유세 언론들은 굉장히 철저한 정정보도 가이드라인이 있고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심지어 잘못된 기사가 나간 다음에 그거를 정정하게 되면 그 제목은 그대로 두고 그 내용 안에 어떻게 이게 삭제됐는지 자기네 잘못을 뭘 했는지 경위까지 그대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네, 저희 그 국내 언론에서는 그런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저럼 이렇게 이제 개별 기업 기사는 경제 기사는 여러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렇게 책도 내고 하면서 검증이 되지만 기업 기사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짜 뉴스 때문에 그 뭐 주가가 하락해서 개인 주주들까지 피해를 보거나 심지어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생존의 위협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벌어도 뭐 3, 4년 걸리고 받아도 뭐 수천만 원. 이제 주가 하락으로 뭐 수십억, 수백억씩 하락을 보고 있는데도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이태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언론들도 조금 그 전향적으로 이제 경제를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그 특히 기업 뉴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산업별로 굉장히 전문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뭐 취재나 이런 그 기업의 답변을 되게 좀 중요시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산업에 따라서 보안이 되게 중요한 산업들이 많은데 요즘 일부 인터넷 신문 보면은 그 보안 사항을 아무렇지도 않게 취재를 하는데 왜 안 내주냐, 왜 안 알려주냐는 식으로 이제 막 기업에 항의를 하고 안 내주면 뭐 답변이 없었다는 식으로 엉터리 기사를 막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글로벌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나 1등이지 글로벌에서는 정말 도전자의 위치에 있는데 그런 보안 사항까지 막 무리하게 요구하고 안 주면은 뭐 답변을 뭐 물었으나 답변이 없었다는 식으로 마치 기업이 회피한 것처럼 기사를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도 좀 고쳐져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기업 기사가 나왔을 때 뭐 잘못됐다고 하면 진짜 잘못했나라고 하지 마시고 기업 개별 뉴스룸에도 들어가 보시고 그 뉴스룸에 가면 다 자기네 입장 같은 거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개별 기업의 유튜브도 보시면서 그렇게 같이 검증하는 노력이 있다면 이게 좀 더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저희 이제 물론 그 인터넷에 있어서 가짜 뉴스의 또 큰 문제가 하나가 아마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 때문에 더 많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뭐 외국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같은 데 보면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게 거의 상위권이고 거의 70%, 50%에서 10%까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정성스럽게 취재한 뉴스랑 그냥 대충 쓴 기사가 같이 네이버에 나오면서 그런 잘못된 뉴스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신뢰도를 잊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국민들이 혼동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언론진흥재단 이런 데서 조사한 데 보면 언론 신뢰도 지수에서 네이버가 상위에 올라가요. 사실 포털 업체인데도 이 정도로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일부 인터넷 신문 대상으로 이제 작은 기사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니까 막 악의적으로 일부러 기사를 쓰고 광고를 요구하는 행태가 정말 빈번합니다. 잘 모르셔서 그렇지 굉장히 이거는 홍보팀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겪는 일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돼서 분명히 고쳐져야 하고요. 이게 비단 포털만의 문제, 포털만의 잘못이나 문제만은 아닌 게 이제 AI 기반의 검색 시대가 오고 이제 하반기에는 네이버도 AI 기반으로 검색하는 게 바뀔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포털도 통제할 수 없는 정말 악의적인 정보가 AI가 답변하고 이미 그렇게 되면은 언론사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페이지에서 AI가 하는 말만 진짜 믿는 이제 시대가 지금 이미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같이 아까 얘기했던 교육이나 여러 면에서 좋은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 언론 뭐 신뢰도 지수가 매번 무슨 뭐 46개국제 40이고 거의 꼴찌를 이제 다투는데 주류 언론을 비롯해서 제대로 이제 검증을 하는 그 언론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돼야 하는 게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자기네 정보를 기사를 어떻게 독자들한테 줄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좋은 말 쓰고 본인들은 좋은 기사 쓰니까 우리한테 들어와서 보는 우리 독자한테만 좋은 말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국민들이 지금 디지털을 보면서 여러 가지 행동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는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본인만의 웨이만 고집을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정보들이 점점 더 고립되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언론들도 지금도 되게 노력하고 있고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잘하고 계시지만 그 팩트를 아무리 써도 아무도 보지 않으면 백기하게 무효이듯이 이제 언론사분들도 좀 이제 디지털에 맞게 서로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정보가 유통됐습니다. 사실 유통이 중요하거든요. 뭐 어디든 예를 들어서 뭐 상점에 그 물건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물건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것처럼 좋은 정보가 하려면 정보 만드는 것 말고도 뉴스 유통, 국민들이 도대체 디지털에서 뭘 이용하는지 무슨 관심이 있는지 좀 노력하는 외국 뭐 뉴욕타임즈 이런 데 10년, 15년 동안 해서 겨우 정착되고 이러고 있는 한이니까 뉴욕타임즈도 디지털로 바꾸려고 10년 만에 이제 겨우 확정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언론들 좀 더 이런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그 미디어 환경 그리고 어떤 이 미디어의 생태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고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주제가 발표하신 두 분 박사님들 모시고 더 얘기를 드려야 되겠지만 시간이 너무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앞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유통시키는 데는 그 이익이
크기 때문에 정치인이든 정파든 어떤 그 개인이든 간에 그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그런 그 분위기가 크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에 근거한 어떤 그런 그 팩트 이런 거보다는 감정이라든지 정치적인 편향, 성향에 의해서 이 좌우되는 이런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이런 어떤 그 책임을 좀 더 강화해서 그 비용이 그 이익보다 크게 하는 그런 쪽도 단순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서 그걸 그 무책임하게 허용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생산과 유통업자, 아까 얘기한 네이버 포털들도 거기에 해당되지만 그 책임도 묻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이게 법조화해야 되는 게 아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주제 발표해 주신 모든 패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점심 식사 안내를 좀 드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준비도 많이 하시고